지금 마음이 급하신가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 불안하신가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통장 잔고는 비어 있으며 내세울 만한 명함 하나 없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집을 마련해야 하며 빨리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실패한 인생이 될까 두려워 숨이 찰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일은 더 꼬여만 갑니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하듯 서둘러 내린 결정은 후회를 남기고 급히 맺은 인연은 상처로 돌아오며 조급히 쫓은 성공은 신기루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내 속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던 인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잘 나가던 관료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시간을 그저 한탄하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멈춤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수를 남기며 자신만의 거대한 학문적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과 그의 저서 곳곳에는 서두르지 않고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지 않고 술술 풀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속단하지 않는 신중함입니다. 둘째,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는 적소성대의 태도입니다. 셋째,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넷째,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자마자 싹이 트기를 기다렸고 싹이 트자마자 열매가 맺히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왜 아직도 자라지 않는 거야? 라며 애꿎은 싹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싹들은 뿌리가 뽑혀 모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과정이 주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과만을 탐하다가 소중한 삶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속단하지 않는 신중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가 땅을 치며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주식 시장이 불타오를 때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거나 직장 상사와의 사소한 갈등을 참지 못해 준비도 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온 뒤 긴 백수 생활로 고통받은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감정과 정보에만 의존하여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무르익을 때가 있는 법이다. 겨울에 핀 꽃은 봄이 오면 시들고 봄에 핀 꽃은 여름을 견디지 못한다. 오직 제철에 핀 꽃만이 가장 아름답고 오래가는 법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속도가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얻고 남들보다 빨리 판단하고 남들보다 빨리 실행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은 결코 속도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만남의 호감만 믿고 마음을 활짝 열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오래 두고 볼수록 진국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일도, 기회도 충분히 우려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공부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답답해하자 다사는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공부란 닭이 알을 품듯이 해야 한다. 어미 닭이 알을 품을 때 알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며 잠시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다림이 부족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밥을 지어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기다림 없이 수확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언가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은 아닌가?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이성의 거울이 맑아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신중함은 겁쟁이의 변명이 아니라 현명한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피는 태도가 여러분을 치명적인 실패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는 적소성대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방을 꿈꿉니다. 로또 당첨처럼 인생을 한순간에 역전시켜줄 기적 같은 행운을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시시한 일상은 지루해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남들은 화려한 곳에서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구석진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고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이룬 그 엄청난 학문적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한 줄 한 줄 글을 읽고 쓰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반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덥고 습한 방에서 글을 쓰느라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자신을 혹사하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이것을 과골삼천이라고 합니다. 복사뼈가 뚫릴 정도로 앉아서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쓴 500여 권의 책은 천재적인 영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서 쓴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거대한 성을 짓듯이 매일의 성실함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재주가 뛰어나도 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만 재주는 부족해도 꾸준함으로 뜻을 이룬 사람은 많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꾸준함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꾸준함을 촌스러운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요령을 피우고 지름길을 찾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을 스마트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요령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소한 노력이 사실은 위대한 성취의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저축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티도 나지 않고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격차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집니다. 책을 읽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가족을 챙긴 사람은 든든한 정서적 안식처를 얻었을 것이며, 저축을 한 사람은 경제적 자유의 발판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나쁜 습관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야식을 먹는 습관, 스마트폰을 보느라 잠을 미루는 습관, 화가 날 때마다 툭툭 내뱉는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건강을 잃고 관계를 망치고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한 적소성대, 즉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룬다는 원리를 강조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안개와 같아서 적어두지 않으면 사라진다.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어라. 그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 수많은 메모들이 모여 위대한 저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기록해 보십시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 오늘 내가 배운 점, 오늘 내가 감사한 일들을 단 한 줄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그 한 줄 한 줄이 모여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직 임계점을 넘지 못했을 뿐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5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트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깊고 넓게 뻗으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나면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나아가라는 말만 듣고 자랐습니다. 전진, 도전, 성취, 승리,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멈추거나 물러서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을 죄악시하고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갈 때가 있으면 물러날 때가 있고 채울 때가 있으면 비울 때가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은 강제로 멈춰진 삶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유배지라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멈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오히려 인간으로서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학문의 즐거움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를 가지 않고 계속 정치를 했다면 우리는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작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유배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준 안식년이자 성숙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번아웃이 와서 몸과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조금만 더를 외치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를 놓지 못해 질척거리고 이미 가망이 없는 투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더 큰 손실을 자초합니다. 이것은 끈기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차면 기울고 넘치면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끝임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만족을 알아야 욕됨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상황을 끌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겨울에는 곰도 겨울잠을 자고 나무도 잎을 떨구고 휴식을 취합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쉴 때를 아는데 오직 인간만이 욕심 때문에 쉴 줄을 모릅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리는 것입니다. 활시위를 뒤로 당겨야 화살이 멀리 날아가듯 우리 인생에도 후퇴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잠시 휴직을 하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거나 복잡한 인간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략적 후퇴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텅 빈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멈춰 섰을 때만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는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잠시 문 앞에 앉아 쉬십시오. 때가 되면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때까지 체력을 비축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지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 신독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섰을 때,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을 때, 혹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으로 SNS를 뒤적이며 타인의 삶을 훔쳐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고 인기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고독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에게 유배지는 철저한 고립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오로지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신독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삼가고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누구나 훌륭한 척,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수준입니다.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만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사색을 즐겼고 자연을 삼아 시를 썼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타인의 시선, 미디어의 자극에 휘둘려 정작 내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즐기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누가 나를 떠나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단단한 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창의성이 피어납니다.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발명품들은 대부분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미친 말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 잠시라도 고삐를 놓으면 날뛰게 되니 홀로 있을 때 더욱 마음을 살펴라.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신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고독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은 더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통해 서두르지 않고 인생을 경영하는 4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눈앞의 이익보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신중함. 둘째, 매일의 작은 노력을 쌓아가는 적소성대. 셋째,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때의 미학. 넷째, 홀로 있는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신독. 이 4가지 원칙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풍경을 즐기며 내 호흡에 맞춰 뚜벅뚜벅 걸어가는 산책에 가깝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꽃은 여러분의 계절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봄에 피는 벚꽃이 아름답듯이 가을에 피는 국화도 아름답고 겨울 눈 속에서 피는 동백꽃도 아름답습니다. 일찍 핀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늦게 핀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그 긴 유배 생활 끝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평온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신세를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다면, 혹은 다시 관직에 오르기 위해 안달복달하며 서둘렀다면 오늘날의 다산 정약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다림의 미학을 알았고 고통을 승화시키는 법을 알았기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나의 속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만의 시계를 따르고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재촉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믿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 정성들이 모여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가 조급함으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